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의료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인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분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 단장이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연결해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전 어떤 사회적 준비와 합의가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개 토론회 이제 2차 토론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발제를 하셨어요. 지금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이견이 좀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토론자로 한 8분 나오셨죠. 의사님도 계시고, 자영업자 대표도 계시고, 보건경제학자, 인권운동 하시는 법조인 등등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라된 어떤 토론자들이 얘기를 나누면 당연히 서로 결이 다 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라는 이 담론이 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찾는 일이고 결론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논하는 것이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담론이 논의되는 시점이 좀 늦었다는 것이 아쉬운 거죠. 올해 봄이었으면 좋았을 거고 늦어도 여름쯤엔 그런 담론을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아쉬운 점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요소가 될 재택치료, 또 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다고요. 네. 의견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2020년에는 의료자원 측면을 양적 확대 중심으로 당연히 사고했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효율성이 중요하고요. 예. 또 내년에는 이제 정상화, 복원 이런 이제 과제가 있죠. 의료자원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아픈 사람만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등등이 다 비대면 세팅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대면 진료 체계로 복원하는 것, 외래 진료 같은 것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만 입원한다. 이제 개념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재택 치료를 할 때 집에서 이제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의료 체계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회자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하나요? 대체적으로는 가볍게 아플 때는 스스로 자기 건강을 가족과 함께 돌보고요. 조금 더 아프면 1차 의료기관, 즉 의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봅니다. 입원은 아주 특수한 경우 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고 보편 상식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상인 거죠.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복원해가는 것, 그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의료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 후에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에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일들은 오늘 아마 서울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아침에 어떤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던 걸 저도 봤는데요. 네. 이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유들은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조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조건들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사건에 매몰되거나 사건에 몰입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건은 아마도
재택치료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정착하지 않는 가운데 뭔가 시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무리하게 시작되었다거나 그런 요인들인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효율성의 문제 얘기하시면서 의료 서비스가 이제 비대면으로 가 있는 거다. 원래 의료 서비스는 대면이어야 하는데. 당연히요. 예, 그 말씀하셨는데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가 의료 서비스를 대면으로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어떻게 환자를 관리할 것이냐. 뭐 화상으로 그러면은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8개월여 동안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코로나19에서 독특한 거거든요. 네. 의료라는 서비스행위와요, 격리라는 관리가 하나 합쳐져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나타난 질문이 있는 이유가요.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효율화의 길은 위드 코로나의 길은 이 둘을 분리하는 겁니다. 격리는 격리대로 하고요. 의료는 의료대로 있는 것이죠. 감염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수두 때는 어떻게 하죠? 독감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 대면 진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19의 아주 적극적인 격리 체제로부터 조금씩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희망자는 재택 치료가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감염을 지금 당해서 재택 치료가 필요한 이런 환자한테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은 집에서 재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격리 의료 서비스가 강화된 곳에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설계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어떤 질문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재택치료라는 프로그램은 세이프티 프로그램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진료 체계에 이제 막 도입되는 과정이니까요. 안전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의 대상군이 본인이 희망할 때, 신청할 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취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은 충분히 훈련돼 있어야 되고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월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제 행정력을 좀 적극적으로 발휘하면서 이제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특히 지난 3월부터 경기도에서 재택치료를 설계하고 시행했던 그런 프로그래머로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를 짜야지 가능한 일이겠군요. 근데 지금은 좋은 말로 신속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성급하게 조급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규제를 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전에는 4단계로 돼 있었잖아요. 이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각 단계별로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은 규제를 풀어줘야 될지 이거 참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거나 이런 시프팅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저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규제 완화를 해가는 데 있어 중요할 게 뭘까라는 좀 총론적인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자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 당연히 충분히 있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제한폭을 줄이는 거니까요.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데요. 문제는 그런 큰 숫자의 감염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걸 관리할 체계가 우리한테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오류라고 혹은 실패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식 체계가 있는가? 네. 당황하지 않고 정쟁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틀이 우리한테 있는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만큼 예를 들면 방역 당국이 5천 명까지도 하루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본덕천 장관님께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1만 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럼 그거를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방역이 느슨해졌다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약간 오류로 다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통제가 가능했었고요. 근데 그것을 어느 한 시점에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라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죠. 따라서 K 방역을 하다가 위드 코로나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가긴 가야 할 길인데. 그럼요. 가긴 가야 할죠. 예, 천천히 단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약간 결과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라는 걸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예. 오랫동안 인내했으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백신 접종률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한테 좀 자유의 시기가 승리의 네. 시기가 온다 이렇게 약간 고난 극복의 서사처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네. 그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것들은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예.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봐야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애와 연대를 발휘하면서 말이에요. 참 어려운 과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이제 행정으로 강제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존하는 방법, 지혜를 찾아나가는 것. 네.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할 지점을 던져주시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약하게 내린 곳이 있습니다.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내륙 지역 중심